안녕하십니까. 클로카 이재섭입니다. 김도우입니다. 오늘 클로카 살롱의 주제는 바로 페르디낭 베르투입니다. 페르디낭 베르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페르디낭 베르투는 18세기에 활약했던 위대한 시계 제작자 페르디낭 베르투에 대한 헌사의 의미를 담은 동명의 브랜드입니다. 페르디낭 베르투는 마린 크로노미터 제작으로 유명한 시계 제작자인데요. 프랑스 왕실과 프랑스 왕립 해군이 공인한 시계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페르디낭 베르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었지만 그 이후로 오랫동안 시계업계에서는 페르디낭 베르투라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쇼파드 공동회장인 칼 프리드리 슈펠레 회장이 페르디낭 베르투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정식으로 브랜드를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2016년에 GPHG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에기우도르를 수상을 하면서 시계 애호가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르디낭 베르투를 2017년 이제 SIHH 박람회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는 아직 브랜드를 잘 몰랐죠. 첫인상은 되게 오래된 보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좀 오래된 느낌이 나고 디테일은 또 굉장히 세밀하고 다이얼에 막 필기체로 글씨도 써있고 그거 있죠. 시계를 처음 딱 잡았는데 이거 뭐지? 너무 잘 만들어서 그 놀라운 느낌.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도 있고 브랜드의 이상이라든지 목표라는 걸 다 알고 나니까 럭셔리 중에 럭셔리 워치라는 느낌이죠. 페르디낭 베르투 하면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스타들의 스타, 고급 시계 중에 고급 시계,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고급 시계들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페르디낭 베르투는 뭔가 좀 더 특별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듯한 굉장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본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의 비용을 투입을 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시계들을 소수의 애호가만을 위해 제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페르디낭 베르투의 창립자인 칼 프리드리 슈펠레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분의 꿈이자 취미생활 같은 브랜드가 바로 이 페르디낭 베르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르디낭 베르투 하면은 칼 프리드리 슈펠레 회장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제 만나봤어요. 그분을 평가하자면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 유럽의 귀족 같은 느낌, 저는 그게 제가 받은 되게 정확한 감상이에요. 슈펠레 회장님 같은 경우는 게다가 쇼파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만큼 본인의 품이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지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인터뷰를 진행해 봐도 말투, 단어 성정, 그리고 몸짓, 저는 그런 데서 이게 굉장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딱 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자세 바르게 갇혀있고 오늘 조금 더 클래식한 수트, 힘들다고 스니커즈 신지 말고 구두 신고 올 걸,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슈펠레 가문이 사실은 독일에서 주얼리 사업을 하던 가문이었죠. 그래서 칼 프리드리 슈펠레 회장의 아버지가 1963년에 쇼파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 프리드리 슈펠레 회장이 쇼파드에 합류한 건 이제 1980년대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쇼파드에 합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쇼파드가 매뉴팩처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죠. 이 고급 시계의 어떤 유망함이라든가 그런 고급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뉴팩처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분이 1990년대에 쇼파드가 매뉴팩처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디낭 베르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한 50개 정도 되는, 그것도 늘어나서 50개죠.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전통적인 방식과 도구를 활용을 해서 시계를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거의 것들을 현대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시계 제작에 반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디낭 베르투 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과거
페르디낭 베르투가 제작했던 마린 크로노미터나 아니면 회중시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어떤 디테일들을 보면은 과거 시계에서 사용을 했던 것들을 차용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르비옹이라든가 뭐 레몽투아 데갈리테, 퓨제 앤 체인, 아니면 뭐 제네바 스토워크, 그리고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 같은 현대 시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메커니즘이나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시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특히 무브먼트, 구조적으로 이런 유니크함을 실현하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선 그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독특한 디테일 속에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외장적인 디자인 특징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브먼트 브릿지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한다든지 케이스의 옆면에도 배처럼 창을 낸다든지 이런 몇 가지 디테일들이 합쳐져서 외적인 디자인으로도 페르디낭 베르투는 비교할 만한 시계가 저는 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특정 메커니즘이나 부품들은 뭐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런 고전적인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대적으로 재현을 하는 브랜드는 저도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옛날 고전적인 기술과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계를 사진으로 보실 때와 실제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죠. 페르디낭 베르투 시계는 대체로 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히 크다라고 표현 안 하고 실물에서 느껴지는 박력, 그래서 저는 웅장하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시계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크고 무겁죠. 실제로 착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박력, 엄청난 포스가 있는 그런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페르디낭 베르투 시계 중에 어떤 모델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크로노미터 FB2IE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대신 화이트 다이얼입니다. 저는 블랙 다이얼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크로노미터 FB2를 처음 봤는데 전형적인 마린 크로노미터 디자인의 다이얼을 지니고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생겼는데 피니싱이라든지 다이얼 광택 그런 데서 느껴지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감동이 있고 케이스를 뒤집으면 그 거대한 케이스 속에 가득 찬 무브먼트가 옛날 방식의 피니싱, 독특한 레몽투아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저는 옆에 재섭님과 다르게 큰 시계를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단 하나의 시계만 찰 수 있다면 이거여도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조금 커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걸 다 상쇄할 만큼 이 시계는 굉장히 멋있죠. 일단 에나멜 다이얼 무브먼트를 딱 봤을 때 상단에 피지앤 체인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레몽투아 데갈리테가 있는데 요즘 시계에서는 전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 시계만의 매력이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계는 2022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전에는 이제 화이트 골드하고 로즈 골드가 출시가 됐었고 올해는 플래티넘 모델하고 잼 세팅한 플래티넘 버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FB3 SBC는 페르디낭 베르투 시계 중에서 제일 단순한 시계예요. 뭐 디자인도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능이 가장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다라는 아주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이 스프링이 원통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기계식 시계에서 사용하는 밸런스 스프링은 플랫하거든요. 납작한데 이거는 원통형입니다. 이 원통형 밸런스 스프링은 사실 과거에 마린 크로노미터에서 주로 사용했던 부품인데 그 이유는 마린 크로노미터는 배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고정을 하고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목시계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다르죠. 손목시계는 착용하고 있을 때 계속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통형 밸런스 스프링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밸런스 스프링이 수축과 팽창을 굉장히 균일하게 하고 작동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위치가 계속 틀어지면은 그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시계에서는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페르디낭 베르투는 이 손목시계에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독특한 커브를 또 개발을 하고 부품들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최적화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이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손목시계에 사용한 예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한정판이나 최근엔 모저 NC 그 정도만 저는 기억이 나네요. 이 페르디낭 베르투가
이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가지고 손목 시계를 제작했는데 더 나아가서 COSC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죠. 이 실린드리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한 시계가 COSC 인증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투르비용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작년에 이제 운 좋게 이 페르디낭 베르투 이제 공방에 가서 실린더리컬 헤어스프링을 조정하고 있는 장면은 봤어요. 실린더리컬 헤어스프링을 밝게 빛나는 투사기 앞에 놓고 그림자를 크게 확대해서 장인이 그 앞에 앉아서 곡률을 일일이 하나씩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 커브를 많이. 예, 커브를. 실린더리컬 헤어스프링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파트를 제외하면 그 외에는 심플 시계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 페르디낭 베르투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시계 산업 전체에서 비교하면 엔트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엔트리인데 엔트리가 아닌 예. 그런 시계죠.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저희 같은 시계 칼럼니스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품질, 그만큼의 비용이 저는 납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브랜드 이상을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렇죠. 허들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긴 하죠. 예. 뭐 가격도 그렇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클로카 살롱에서는 페르디낭 베르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페르디낭 베르투라는 브랜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멋진, 더 고급스러운 시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품을 아끼지 않겠다. 그거를 저는 몸소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던 페르디낭 베르투의 매니징 디렉터인 벤상 라페가의 말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페르디낭 베르투의 시계를 착용하는 것은 마린 크로노미터의 역사와 연결된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제가 생각하는 페르디낭 베르투의 의미는 최고의 심리안을 가진 기계식 시계 애호가를 위한 선물 같은 브랜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클로카의 이재석 김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